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식품 물성학 5강을 또 같이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물성학은 좀 상당히 좀 중요하고 산업 현장에서도 많이 좀 쓰는 게이기 때문에 디테일하게 좀 해 나가도록 해 보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했던 텍스처 프로파일 TPA에서 이제 탄력성 중에 뭐 하나 좀 누락이 된 게 있더라고요. 누락이 된 게 있어서 같이 한번 리뷰한 다음에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탄력성이라는 것은 시료에 가해진 힘이 제거된 후에 처음 상태로 되돌아오려고 하는 탄성을 나타내는 건데요. 이러한 탄력성은 혹은 탄성이라 그러기도 합니다. 탄력성은 두 가지 형태로 나타낼 수가 있어요. 첫 번째 방법은 탄성에서 두 번씩 있기 때문에 첫 번째 피크와 두 번째 피크가 있는데 두 번째 피크의 시작점에서부터 최고점까지의 거리 D2를 탄력성, 탄성으로 나타냅니다. 두 번째 방법으로는 첫 번째 피크의 시작점에서도 그 피크점까지 분해, 두 번째 피크에서 두 번째 피크 시작점에서부터 피크점까지 시간, 거리, 첫 번째 거리 분해, 두 번째 거리를 B로 나타내는 겁니다. 이 경우에 첫 번째 시작점부터 피크자의 거리와 두 번째 시작점부터 피크점 거리가 1에 가까우면 1에 가까우면 거의 똑같겠죠. 1에 가까울수록 탄력성이 크고 탄력성이 없는 경우는 1보다 작은 수치를 나타내겠죠. 이 탄력성은 젤리라든가 제빵, 밀가루 반죽, 두부, 면제품 등의 이제 품질 관리에 이제 항목으로서 매우 좀 중요시 체크되고 있습니다. 텍스트 프로파일을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피크에서 한번 부서짐이 일어나는 거, 부서짐성이라고 그랬죠. 부서짐성이 이제 단위는 뉴턴인데 F1이고, 첫 번째 피크가 올라가는 점은 이거는 이제 경도는 시로가 이제 압축할 때 필요한 힘이라고 그랬죠. 그 다음에 이제 또 나오는 거는 여기 이제 음의 방향에 어디 해시브 부착성은 두 피크 사이에 음의 방향에 피크한 차지한 면적을 부착성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럼 탄력성은 아까 얘기한 대로 이제 두 번째 피크의 시작점에서부터 피크점까지 거리 D2를 나타내든가 혹은 첫 번째 시작점에서부터 피크점까지 분해 두 번째 시작점부터 피크점까지 B 이것이 탄력성을 나타내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응집성이라고 해서 응집성은 첫 번째 피크의 면적분해 두 번째 피크의 면적 B를 응집성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검리에서 점성은 경도 곱하기 응집성 요 두 개의 B를 그러죠. B를 이제 점성을 나타내고 추잉리스 그 다음에 씹힘성은 점착성 곱하기 탄성이라고 그랬습니다. 점착성과 탄성. 그 다음에 이제 순간 회복력은 첫 번째 시작점부터 피크점에서 또 내려오는 순간 첫 번째 피크점을 최고점에서부터 딱 나눴을 때 좌측과 우측의 비율 좌측 B분의 우측 B 면적 B를 이제 순간 복원력이라고 합니다. 자, 이번에는 과제, 지난 시간에도 과제를 한번 볼게요.
자, 어떤 시료를 분석해서 아래와 같은 TPA 곡선을 얻었다. 이를 바탕으로 TPA 변수를 계산하시오. 레이저가 좀 잘 안 보이나 다른 걸로 바꿀게요. 포인트를 합시다. 자, TPA 변수를 구하시오. 그랬었습니다. 첫 번째 우리가 전번에 앞장에서 이제 했었을 때 이제 그 순서대로 이렇게 보면은 그 TPA 곡선에서 이제 첫 번째 피크 바로 앞부분에 조그마한 피크가 하나 생긴댔죠. 조그마한 피크가 하나 생긴 게 여기 이제 부서짐성 혹은 깨짐성이라고 됐죠. 요거는 이제 그 프로브가 시료를 압축하면서 갑자기 시료의 일부분이 먼저 부서지는 현상이 발생하는 것을 우선 이제 부서짐성이라고 그랬죠. 부서짐성이라고 했었고요. 그럼 두 번째로 볼게 이제 부서짐성은 여기 3뉴턴이죠. 3뉴턴이고 첫 번째 피크가 나타나요. 요 경도는 시로의 경도, 단단함을 나타내는 것을 이제 단단함 이렇게 표현하게 돼요. 그 시로를 압축할 때 필요한 가장 큰 힘, 그 피크 포스죠. 가장 큰 힘을 나타내는 것은 이제 TPA 곡선에서 이제 첫 번째 피크의 최대 힘이 이제 경도라고 하네요. 단위 뉴턴이죠. 이 경도는 얼마입니까? 5뉴턴이요. 5번의 경도가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첫 번째 피크 프로브 눌렸을 때에 첫째 힘을 당하고, 그 다음 프로브를 당기면은 첫 번째 피크하고 두 번째 피크 사이에서 이제 음의 방향으로 위치한 면적이 생깁니다. 이거는 이제 프로브가 붙는 거죠. 이거는 이제 프로브가 시로가 닿게 되면 위쪽으로 힘이 작용하는데 이 위쪽으로 작용하는 게 이제 양의 방향이고 반대로 아래로 잡아당기는 힘, 잡아당기는 힘이 이제 음의 방향입니다. 이거는 시로가 만약에 끈적끈적한 특성이 있으면 이 힘이 강하겠죠. 요때 이제 요 음의 방향의 면적을 이제 부착성이라고 합니다. 부착성 A3가 얼마였습니까? 3줄이었었어요. 그 다음에 우리가 또 봤던 게 이제 응집성이었습니다. 응집성은 그 식품 내부 결합의 강도를 나타내는 지표라고 그랬죠. 지표를 나타내는데 이제 내부 결합이 약하면은 첫 번째 압축 과정에서 이제 내부적으로 많이 파괴되고 두 번째 피크가 작아지겠지만 내부 결합이 강하면은 첫 번째 압축이 이제 파괴되지 않아 갖고 두 번째 압축에서 이제 영향을 주겠죠. 그러면은 첫 번째 면적하고 두 번째 면적의 이제 비를 나타내죠. 비를 갖고 이제 응집성이라고 그랬죠. 응집성은 첫 번째 면적분의 이제 두 번째 면적. 그 첫 번째 면적입니까? A1. A1은 여기 나타나진 않습니다. 그죠? A1, A와 A1B죠. A1A가 30줄, A1B가 20줄 합치면 A1이 50줄이에요. 50줄 분의 A2가 얼마입니까? A2가 30줄. 그러니까 30줄 분의 50줄 분의 30줄은 이거 왜 자꾸 나오나? 줄은 다 생략돼 없어지니까 단위는 없이 0.6이죠. 그 다음에 우리가 또 봤던 게 이제 탄력성이라고 봤습니다. 조금 전에 또 다시 한번 얘기했지만 탄력성은 탄성이라고 하기도 있겠죠. 탄력성은 이제 두 가지 형태로 나타낼 수 있다고 했습니다. 그 두 번째 피크의 시작점과 최고점 사이 거리 D2 요거를 이제 탄력성 나타낸다 했죠. D2가 얼마입니까? D2가 7mm니까
여기서 이제 탄력성은 7mm가 되어버리겠죠. 근데 또 탄력성은 두 번째로 나타내는 방법은 그 첫 번째 피크 시작점과 피크점, 두 번째 피크의 피크점, 최고점의 비율, 첫 번째 시작과 최고점, 두 번째 시작과 최고점의 이제 비를 나타내는 데습니다. 여기는 D1분의 D2를 이제 점착성으로 다시 나타내는 데죠. 그래서 탄력성은 그렇게 나타내는 데습니다. 탄력성은 요렇게 두 번째 피크만 나타내든지 첫 번째 피크와 두 번째 피크 비를 이제 탄력성을 나타냈습니다. 다음에 우리가 또 봤던 게 이제 점착성을 봤습니다. 점착성은 그 반고체 식품을 삼키기 위해 상태가 될 때까지 분해되는데 이제 필요한 힘을 그랬죠. 사람 입으로 먹을 때까지 먹기 위해서 이제 부수는 힘. 이거는 이제 영구적 변형이 일어난다고 그랬죠. 그 응집성, 점착성은 경도 곱하기 응집성이라고 그랬습니다. 응집성은 아까 봤을 때 0.6이라서 경도가 5뉴턴, 응집성이 0.6이니까 점착성은 3뉴턴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또 했던 게 이제 씹힘성 있죠. 씹힘성은 고체 식품을 삼킬 때까지 씹는 데 필요한 에너지를 씹힘성이라고 그랬습니다. 그 점착성은 반고체 식품에 나타냈지만 씹힘성은 이제 고체 식품을 나타낸 거죠. 씹힘성은 이제 점착성 곱하기 이제 탄성이라고 그랬습니다. 이 점착성은 얼마나 했었죠? 그 점착성은 3뉴턴이라고 그랬었고, 그 탄성은 얼마였습니까? 탄성이 7mm라고 그랬죠. 그 3721 뉴턴 밀리라고 하는데, 어떤 학생은 그 3뉴턴을 그 3줄이라고 표시한 학생도 있더라고요. 줄은 좀 다르죠. 줄은 1줄은 물체에 1뉴턴의 힘을 가해갖고 힘의 방향으로 얼만큼 1m 움직이게 한 것을 줄이라고 그랬죠. 줄은 단위가 굉장히 큽니다. 이건 밀이니까 21mm라 이렇게 봐주겠습니다. 그 다음에 또 봤던 게 이제 순간복원력입니다. 순간복원력은 첫 번째 피크의 이제 첫 번째 피크의 정점, 최고점을 기준해서 좌우의 면적을 나눈다 그랬죠. 좌우의 면적을 나누면 이제 순간 탄력성을 나타낸다 했습니다. 좌우 면적 비가 30줄 분의 두 번째 20줄. 그러니까 3분의 2가 이제 순간 탄력이라 보면 되겠습니다. 순간 복원력이라 보면 되겠습니다. 자, 식품 물성 장치를 보겠습니다. 식품 물성 측정 장치는 그 다양한 식품의 물성을 측정하기 위해 갖고 개발된 것들인데요. 이런 물성 측정 장치들은 이제 수직 응력하고 전단 응력 중에 이제 어느 것을 물체에 가느냐에 따라 갖고 이제 구분이 됩니다. 식품 중에는 이제 스낵이라든가 빵, 면류 등과 같은 주로 이제 곡류를 기반으로 하는 식품의 제조 과정을 가정을 해보면은 이러한 스낵이나 빵, 면류는 이제 주로 원료가 곡류가루죠. 곡류가루하고 이제 다른 부원료를 이제 브랜딩하고 이제 반죽하는 혼합해서 반죽하는 과정을 거쳐갖고 성형, 모양을 만들고 열처리입니다. 굽거나 튀기거나 뭐 등 열처리 등을 과정을 거쳐갖고 이제 최종 제품을 만듭니다. 이러한 최종 제품 경우에
이전까지 이제 다양한 물성 측정 방법을 통해 갖고 그 품질 특성을 만약에 분석할 수 있고, 이 품질 특성을 소비자의 관능 특성하고 연관을 시킬 수가 있어요. 이렇게 했을 때 이제 최종 제품 전 단계인 공유 가루 상태 혹은 반죽 상태에서 물성을 분석해 갖고 그 최종 제품의 특성하고 연관을 지을 수 있으면 원료를 표준화할 수 있겠죠. 또 공정 중에 최종 제품의 품질 특성을 객관적으로 예측할 수 있고, 일관되고 균일한 품질의 이제 제품을 얻을 수 있도록 그 퀄리티 컨트롤, 프로세스 컨트롤을 하고 이제 그 좋은 제품 만드는 데 상당히 도움이 될 겁니다. 이러한 그 식품 물성 장치는 전 세계적으로 밀가루가 가장 큰 시장을 갖고 있어요. 식품에 쓰는 게. 다른 공유도 주로 뭐 옥수수도 많이 씁니다만 가장 많이 쓰는 것으로 밀가루이기 때문에 오랫동안에 밀가루에 대한 연구가 진행이 돼 갖고 밀가루에 대한 것을 방대한 정보가 축적되어 있고 그에 대한 설비들도 많이 개발되어 갖고 현재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 산업적으로 공유 가루 및 반죽 상태의 특성을 분석해 갖고 이 널리 쓰고 있는 기계들을 보면은 이제 페리로 그래프라든가 믹소 그래프, 엑스텐소 그래프, 알비오 그래프, 믹소랩, 신속 점도계, 전분 페이스트 용기, 이러한 물성 장치들이 이제 식품 산업 현장에서 많이 다양하게 사용하고 있습니다. 우선 이래 다양한 그 중에 이제 우선 만능 시험기라는 게 있습니다. 유니버설 테스팅 머신이라고 하는데, 이거는 만능 시험기는 말 그대로 거의 모든 물질을 시험할 수 있는 거예요. 주로 이제 이거는 압축, 이렇게 눌리거나, 압축, 인장, 당기거나, 주로 상하, 수직력을 이용해 갖고 이제 다양한 시료의 물성을 분석하는 장치가 만능 시험기입니다. 그 만능 제로 시험기는 이제 인스트론이라는 회사에서 공급을 해갖고 전 세계적으로 많이 쓰고 있기 때문에 그 만능 시험기라고 안 하고 인스트론이라고 하기도 합니다. 그 이 인스트론은 식품 분야뿐이 아니고 금속이라든가 건축, 재료 다양한 분야에서 사용되고 있어요. 그 만능 시험기 이제 기본 구조로는 이제 로드셀, 프로브, 크로스헤드, 측정 및 기록 장치, 이거 4개 파트로 나눠져 있습니다. 제가 이제 인터넷으로 이제 만능 시험기를 한번 찾아보니까 요래 생긴 게 11% 디스카운트를 해서 얼마입니까? 1,550만 원이에요. 어마어마하게 비싼 거죠. 이렇게 만능적으로 모든 걸 시험하기 때문에 상당히 고가 장비다. 그러니까 고가 장비는기 때문에 그 파트는 비록 로드셀, 프로브, 크로스헤드, 측정 및 기록 장치 4개 파트로 되어 있지만 이거는 이제 사용하는 데는 상당한 그 기술력과 이제 정교함을 필요로 한 기계입니다. 그 만능 시험기가 이제 그 4개 부분으로 구성이 되어 있다 그러는데, 첫 번째로 로드셀. 로드셀은 그 시료에 받는 힘, 그 내가 눌리거나 당긴다 그랬죠. 시료의 힘을 일정한 전기선으로 이제 그 바꿔주는 일종의 변환기입니다. 트랜스듀서인데 쉽게 얘기하면은 저울로 보면 돼요.
로드셀에 힘을 가하면은 힘을 가하는 것만큼 비례해 갖고 일정한 힘값을 나타내 줍니다. 로드셀, 모든 전자저울에는 밑에 로드셀이 들어가 있어요. 그 힘을 가하면은 60kg의 체중을 가진 사람이 이 저울 위에 올라서 로드셀 힘을 가하면은 일정한 힘값을 나타냅니다. 뭐라고 나타내요? 60이라고 나타내요. 80의 힘을 가하면 80이라고 나타내요. 1000을 넣으면은 1000이라는 숫자가 나오죠. 이렇게 이제 로드셀은 시로마다 매우 넓은 강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강도 범위에 따른 로드셀이 있습니다. 당긴 힘이 예를 들어서 그 10뉴턴 힘으로 당길 수 있고 100뉴턴으로 당겨 끊어지는 여러 가지 강도가 있기 때문에 로드셀의 종류는 많습니다. 강도가 큽니다. 그래서 측정하고자 하는 강도에 맞는 로드셀을 써야 됩니다. 만약에 이제 우리가 흔히 사우나 같은 대중목욕탕 가면 그 저울이 하나 있죠. 저울이 100kg짜리 예를 들어서 100kg짜리 있는데 200kg, 300kg 달아버리면 로드셀이 고장이 나겠죠. 그래서 강도에 맞는 로드셀을 써야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 다음 두 번째 부품 중에 이제 프로브라는 게 있어요. 프로브는 실외하고 직접 접촉해갖고 힘을 가함으로써 실외를 변형시키는 장치입니다. 실외에 이제 실외와 직접 접촉되는 게 이제 프로브죠. 측정하고자 하는 물성 방법하고 실외에 따라서 그 프로브 종류와 형태가 상당히 많습니다.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 다음 이제 크로스 헤드라는 부품이 있어요. 크로스 헤드 이름은 실외를 변형시키기 위해서 위로 아래로 움직이는 부분은 이제 크로스 헤드라고 합니다. 이게 이제 다양한 형태의 프로브를 크로스 헤드에 연결해 이제 측정하고자 하는 속도 또는 힘, 방향 등은 이제 변환이 가능합니다. 다음에 측정 및 기록 장치. 이거는 측정된 값, 힘이라든가 거리라든가 시간, 이걸 기록하는 장치로 컴퓨터에 연결되어 있습니다. 컴퓨터에 연결되어 갖고 실시간으로 이제 모니터링이 나오면서 분석이 가능해요. 이거는 주로 압축력, 눌리든가 신장력, 당기 힘을 토대로 하고 이제 다양한 실외 물성을 측정할 수 있는 장치를 통칭합니다. 이거는 식품이나 화장품, 의학 분야 경우는 다른 분야보다도 시료 크기가 작습니다. 작고 변형시키는 힘도 적게 들기 때문에 그 텍스처 분석기랑 텍스처 어널라이저가 많이 사용됩니다. 이 만능 시험기의 부품을 주로 이제 아까 얘기한 게 이제 로드셀이에요. 로드셀은 요 부분에 붙여져 있어요. 여기 눌려주면은 여기 수치로 나타나고 여기 프로브입니다. 프로브는 여기 시료를 올려주면 프로브가 실하고 직접 맞닿는 부분을 프로브죠. 그렇죠. 크로스 헤드라는데 이 크로스 헤드가 상하으로 위로 올라가 당길 때는 위로 올라가고 압축할 때는 밑으로 내려가죠. 그래서 그 힘이 전부 다가 텍스트 어널라이저 여기 이제 측정 및 기록 장치를 하죠. 컴퓨터에 연결돼서 기록이 되는 겁니다. 다음 이제 텍스처 분석인데 식품이나 의약품 바이오는 이제 텍스처 분석기를 사용한다 그랬죠. 텍스처 분석 식품을 포함한 이제 바이오 관련 실효에 특화된 물성 장치예요. 만능 시험기하고 똑같은 구조예요. 같은 구조지만은 사용된 실의 크기가 작고 강도가 비교적 약하기 때문에 이에 적합하도록 컴팩트하게 좀 만들어져 있어요. 그 측정 방법은 식품 시료를 프레폼에 올려놓고 로드셀에 연결된 프로브를 아래로 컴프레션 아래로 혹은 위로 텐실 인장
압축 인장을 움직임으로 해갖고 시로에 힘을 가해갖고 변형시키고 그에 따른 응력을, 그에 따른 반응을 힘하고 거리 또는 힘하고 시간 등을 이제 물리적으로 측정을 합니다. 시로에 압축력을 가했을 때 얻어지는 곡선으로서는 힘과 시간 혹은 힘과 거리입니다. 이거 잘못 적었네요. 미스입니다. 힘과 거리, 힘과 시간, 곡선을 얻을 수 있고 그 곡선의 힘, 거리, 기울기, 면적 등을 분석해갖고 그 식품의 물성학적 특성과 연관시킬 수 있도록 만들어져 있는 것이 이제 텍스트 어널라이저입니다. 텍스트를 주로 이제 흔히 한마디로 하면은 조직감이라고 표현하기도 좀 어쨌든 조직감이라는 대표적인 용어를 많이 씁니다만 우리는 여기서 텍스처라고 이름을 불러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텍스처가 분석기로 요 그림은 텍스처 분석기로 얻어지는 게 이제 힘이 곡선의 정형적인 패턴입니다. 얻어진 곡선의 힘하고 힘이 처음에 어떤 물건을 당기다고 생각했을 때 당기면 점점 힘이 쭉 계속 올라가고 처음에 부서짐이 있었고 그 다음에 최고 경도 갖고 딱 끊어지면 힘은 툭 떨어지는 거야. 이 얻어진 곡선의 힘, 그 다음에 거리, 혹은 기울기, 면적 이런 걸 분석해 식품의 이제 특성과 연관을 시켜줍니다. 식품에 들어가는 그 프로브는 이렇게 종류가 많아요. 이렇게 종류가 많기 때문에 어느 식품을 측정할 건가, 어떻게 할 거냐, 거기에 맞게 프로브를 선택해 갖고 이제 측정 장치에 이제 장착을 합니다. 장착한 후에 이제 물성을 측정하는 게 프로브 종류가 되게 많죠. 텍스트 분석기도 종류도 이렇게 많습니다. 여러 생긴 게 있고, 요소는 시료를 이렇게 눌려줘갖고 힘을 구하는 거. 이런 거는 시료를 당겨서 끊겨지로 할 수 있고, 요게 이제 플랫폼이라고 그러고, 시료, 프로브, 그리고 이제 여기 크로스 헤드를 얘가 왔다 갔다 눌리고, 플랫폼은 이제 바닥이죠. 이게 수평을 맞춰주는 거고, 여기 이제 컴퓨터로 연결돼 갖고 그 데이터로 모든 게 다 실시간으로 나오게 되죠. 다음에 식품물성 측정 장치로 이제 레오메타라는 게 있습니다. 레오메타는 그 물체의 물성을 측정하는 기기 또는 장치를 통칭한다 그랬었죠. 레오메타 전번 수업을 우리가 이제 물성학이랑 자체가 영어가 레오메타예요. 레오로지라 그랬죠. 물성학이 우리가 이제 뭐라 그랬습니다. 레오로지라고 푸드 레오로지라고 하죠. 식품 물성학. 통상적으로 전단력을 가해갖고 시료의 점도와 점탄성을 측정할 수 있는 회전형 물성 측정 장치를 이제 레오메타라고 하게 회전형이죠. 주로 회전형. 우리 전번에 시간에 이제 점도 측정 장치 있습니다. 점도 장치가 평판형, 원축 평판형, 원통형 이런 등의 다양한 기하 형태를 회전형 레오메타에 이제 장착해 갖고 시로의 전단력을 가하고 이때 얻어진 토크 값을 측정해서 점도하고 탄성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게 이제 레오메타. 식품 물성 장치는 또 레오메타라는 것도 있다. 이렇게 요래 생겼습니다. 그 레오메타는 이제 두 가지 형태로 봤습니다.
변형률 제어 레오메타와 응력 컨트롤, 응력 제어 레오메타를 씁니다. 변형률 컨트롤은 모타가 아래에서 없고 모타가 회전하고 위에서 이제 변환기에서 측정하고, 응력 스트레스 컨트롤 레오메타는 모타하고 변환기가 위에 측정되어 있습니다. 위에서 측정하고 아래 부분 고정이 됐다. 이 두 가지 형태가 있는데, 요 최근에는 이 회전형 레오메타는 이제 전단력, 수직력을 측정할 수 있는 센서가 동시에 측정되어 갖고 이제 전단력, 인정력, 압축력을 동시에 측정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여기 보면은 변형률 제어 컨트롤, 변형률 컨트롤 레오메터는 모다가 확 회전해갖고 이 시료를 돌려갖고 이 변환기에서 여기서 측정하도록 자동으로 되게 됐습니다. 응력 제어 컨트롤은 밑에 게 고정이 되어 있고요. 밑에 고정되어 있고 위에 게 돌아요. 위에 게 돌아가면 이제 토크를 측정하고 변형률 회전을 측정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음에 점도계 있습니다. 점도계는 전번에도 얘기했더니 시료의 점도를 측정하는 장치를 그랬죠. 장치를 점도계라 그랬고. 그 다음 식품물성 장치 중에 이제 페리노그래프라는 게 있습니다. 페리노그래프는 공유가루에 일정 양의 물을 넣고 혼합해 갖고 이제 가루에 물 넣으면 반죽이 되겠죠. 반죽이 형성되는 동안에 다양한 물성 정보를 제공해 줍니다. 그 반죽할 때는 그 반죽 날개가 Z자 형태로 됐어요. Z자 형태로 이제 반대 방향으로 돌아가면서 일정 양의 물을 공급해 주면서 반죽을 형성되는 동안에 토크 값을 측정해 갖고 반죽에 대한 혼합 특성을 분석하는 것이 페리노그래프다. 페리노그래프는 그 반죽의 혼합 특성을 분석한다. 그 페리노그래프를 작동할 때는 용기가 300g 용기라는 게 또 있어요. 용기가 두 가지를 했는데 주로 300g 용기를 말했습니다. 300g 용기를 사용할 때는 밀가루 수분 함량을 14% 기준하실 때 이게 이제 300g 용량을 총량을 그래요. 300g 용기에 밀가루 300g을 넣는 게 아니고 수분이 14%이기 때문에 토탈 솔리드는 100-14하면은 86이 토탈 솔리드겠죠. 86분의 258 곱하기 100 해서 여기 토탈 300이라는 얘기예요. 수분이 14%일 때 300g이라고 이런 게 있습니다. 그래서 페리노그래프를 통해서 분석된 곡선을 페리노그램이라고 그래요. 페리노그램이라는데 X축은 시간, Y축은 FU라고 그러는데 FU는 뭐냐면 페리노 유니트라고 합니다. 그 다음 BU라고 그러기도 해요. BU는 바벤다 유니트라고 하는데 이 바벤다라는 말이 뭐냐면 이 페리노 그래프를 만든 회사 이름이 바벤다예요. 브라벤다 회사가 하도 유명하기 때문에 BU 단위로도 표현하게 돼요. FU는 페리노 유니트라고 해요. 이 페리노 그래프에서는 이제 500 페리노 유니트 밀가루로 반죽 사용해 갖고 반죽할 때 글루텐 결합이 가장 잘 형성돼 갖고 최적의 반죽 상태가 된 때를 500FU라고 그래요. 500배는 반죽이 제일 잘 됐다. 페리노그래프를 사용할 때는 그 FU 값이 500 값이 되도록 물의 양을 조절하고 그 상태에서 다양한 반죽의 혼합 특성 값을 얻게 되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는 500FU입니다. 이제 여기 페리노그래프의 이제 기계입니다. 여기에 이제 여기 밀가루 넣고 물을 넣으면 이 반죽을 하면서 이 반죽이 이제
500FU까지 왔을 때에 반죽을 하면서 그래프가 자동으로 이렇게 측정이 돼버려요. 이렇게 다 데이터가 나타나버려요. 이렇게 나타나는 것이 이제 페리너 그래프 측정 장치가 이렇게 생겼다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이 페리너 그래프를 갖고 이제 여러 가지 분석할 수 있는 게 이제 반죽 형성 시간이라고 했습니다. 도우가 이제 도너츠 할 때 도우가 반죽이죠. 도우 디벨롭먼트 타임, 반죽 형성 시간. 반죽 형성 시간은 얘가 왜 자꾸 나오노? 물을 첨가하여 반죽할 때 최적의 상태에 이르는 시간을 이제 반죽 형성 시간이라고 합니다. 최적의 상태가 500F라고 그랬었죠. 500F까지 올 때 올라갈 때 가장 반죽에 가루에 물을 넣고 쭉 올라가면 쭉 힘이 올라가서 500FU 요쯤 왔을 때 500FU까지 자, 요 보면은 혼합 시간이 증가하면서 그 밀가루에 물을 넣기 때문에 뭐가 생깁니까? 밀가루에 있는 글루텐이 결합돼 갖고 그 결합된 행성이 증가해 갖고 어느 시점에 도달하면은 최적화된 글루텐 구조가 형성이 돼요. 그에도 반죽이 이제 계속되면은 글루텐 결합이 깨져버려요. 깨지면서 다시 반죽 구조가 약해져서 떨어집니다. 반죽에 글루텐 힘이 올라갔다가 계속 반죽하면 글루텐 하면서 떨어져요. 글루텐 구조 깨지기 때문에. 이게 페리너 그래프의 특성인데, 이때 페리너 그래프 이제 최고 곡선이 500FU 플러스 마이너스 한 20FU에서 수평이 이렇게 이루어지도록 반죽을 혼하면은 처음부터 곡선에 이제 최고 지점까지 시간을 나타내기 때문에 최고 시간이냐. 이것으로 쭉 곡선 나타나는 최고 시간 피크 타임. 여기 이제 반죽 형성 시간이다. 이렇게 봅니다. 그 다음에 반죽의 이제 안정도라는 것도 나타나요. 반죽 안정도는 페리너 그래프의 그램 곡선에서 500FU를 유지하는 시간, 즉 반죽이 최적 상태에서 쭉 500까지 이렇게 500 됐다가 떨어지죠. 500 유지하는 시간 반죽이 안정이 됐다. 스타빌리티 타임을 반죽 안정 시간이다. 그 반죽 안정 시간이 높을수록 반죽 작업 중 이제 안정성이 증가되고 이제 공정의 유연성이 있겠죠. 이게 안정성이 길어야 우리가 그 공정 컨트롤하고 하면 쉽게 되죠. 글루텐 함량이 높은 강력분의 경우는 이제 안정도가 큽니다. 안정도가 크고 방역분은 이만큼 뭔가가 중간 떨어져요. 반죽 안정도는 반죽의 강도하고 이제 상당히 큰 밀접한 관계가 있다. 여기 반죽 안정도는 500의 퓨를 이렇게 유지한 시간 반죽 안정도다. 그 다음에 혼합 저항 지수라는 게 있어요. 믹싱 토러런스 인덱스라는데 MT라고 그랬어. 믹싱 토러런스 혼합 인덱스다. 혼합 저항 지수는 반죽 상태가 최고점에 도달할 때부터 5분 후의 변화 정도. 반죽의 이제 상태가 최고점 도달해서 얼마나 5분 후에 최고점에서 5분 후에서 얼마큼 떨어졌냐. 여기부터 여기 요 사이겠죠. 여기 이제 혼합 저항 지수랍니다. 이건 이제 반죽의 안정도하고 좀 밀접, 안정도 이렇게 간다 했죠. 안정도하고 무슨 관계가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도착 시간이 있습니다. arrival time, 출발 시간, departure time. 우리 마치 우리가 공항에 가면
모든 항공사에서 어라이벌 타임, 디파처 타임이 이제 비행기 스케줄에 나타나는데 여기서 이제 이런 용어를 씁니다. 어라이벌 타임은 어디에 어라이벌 하냐? 외국하고 국내에 도착하는 게 아니고 500 페리너 유니트에 도달했을 때 시간입니다. 이 가루에 물을 넣고 반죽하면 그루텐이 형성돼서 그 힘이 그루텐이 최적화돼가 주시주 올라가 어디까지야? 500에 도달하는 시간. 이 시간이 어라이벌 타임이에요. 500에 도달 시간. 그럼 디파처 타임은 출발이나 500 이하로 내려갈 때를 디파처 타임입니다. 디파처 타임. 반죽이 쭉 올라가서 500에 도착했다가 500 플러스 마이너스 한 20까지 유지가 된다죠. 500에 갔다가 500 이하로 뚝 떨어지는 시간. 요 500 이하로 떨어지는 시간, 여기서부터 요 시간, 요게 이제 디파처 타임, 출발 시간이다. 그 다음 이제 수분 흡수율. 수분 흡수율은 이제 페리노 그래프에서 반죽이 500 페리노 유니트가 되기 위한 수분 흡수율을 하면 이제 그 첨가해야 할 물의 양을 알 수가 있죠. 수분 흡수율 값은 사용된 페리노 그래프의 혼합 용기에 따라 갖고 아까도 14% 수분 함량을 기준으로 계산한다 그랬었죠. 용기가 두 종류가 있다 그랬죠. 300g 용기하고 50g 용기가 있는데 300g 용기 사용할 때는 그 X 플러스 Y 마이너스 300이라죠. X는 뭐냐? 500 페리노 유니트가 되기 위해서 물에 넣어야 될 양 X고 Y는 이때 밀가루의 양입니다. 수분 흡수율은 500 FU가 되기 위해서 들어갈 물량 더하기 밀가루양 빼기 용기 나누기 3은 이제 흡수율이고 50g 용기 사용할 때는 수분 흡수율은 500 유닛 페리노 유니트 되기 위해서 첨가해야 될 물량 더하기 밀가루양 마이너스 50 나누기 2 이렇게 계산한답니다. 자, 페리노 그래프를 이제 그래서 이제 혼합 저항 지수라는 게 있어요. 혼합 저항 지수가 반죽 상태가 최고점에 도달할 후부터 얼마까지 하겠습니다. 5분 후에 최고점부터 이제 5분 후에 이제 변화 정도를 나타낸다 그랬었죠. 그 글루텐 함량이 많은 강력분의 경우는 반죽 시간이 오래 걸려갖고 반죽 형성 시간이 좀 늦지만은 반면에 반죽 아정도가 크고 혼합 저항 지수가 작아갖고 혼합 과정 중에 반죽 아정도가 좋은 결과를 나타낸다. 여기 이제 강력분의 그 안정도가 길고 반죽 형성 시간이 상당히 길죠. 강력분이 제일 크고 방역분이 굉장히 작고 반죽 안정도 유지되는 기간이 강력분이 굉장히 길고 방역이 굉장히 작다. 보고 있습니다. 저 페리노 그래프를 갖고 이제 정제 밀가루하고 이제 그 통밀가루를 써보니까 정제 밀가루는 식이섬유 같은 게 많이 있어갖고 수분 흡수율이 60%밖에 안 돼요. 그 통밀가루가 수분 흡수율 높고 반대 반죽 형성 시간은 그 정제 밀가루가 상당히 크고 반죽의 이제 안정도도 굉장히 크다. 통밀가루에 비해서 정제 밀가루가 좀
제빵 만드는 데도 훨씬 더 쉽고 면 만들 때도 훨씬 쉽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다.